미국의 8월 ISM 제조업 그리고 PMI, 신구 고용, 실업률 등 이런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지난 8월 초에 우리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 침체 공포스러운 조정도 있었던, 그러니까 8월 달에 어땠어요? 8월 5일 날 완전 초토화를 시켜놨죠. 급락을 하고 나서 9월 달에도 비슷한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반등이 나는데 9월 달에 사실은 이렇게 초토화가 이루어졌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모건스탠이죠. 8월 블랙 먼데이에 의한 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9월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도 8월에 그렇게 급락을 하고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9월에 그렇게 급락을 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9월에 점진적인 회복을 보여주다가 오늘, 오늘 21선 돌파하고 난 이후에 2700선 돌파를 못하고 두 개의 음봉이 나오면서 꺾어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부진했던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9월달 코스피 주봉이에요. 바로 이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의 반도체 매도죠. 이 시점인데 9월달 증시를 보시면 이제 여기 마무리가 딱 오늘 거를 넣어야 되는데 말이죠. 9월달에 시작을 할 때는 그래도 잘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9월 첫 주간에 급락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의 기운을 쫙 뻗는가 했더니 오늘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흐름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이제 10월로 넘어가면서 10월 첫 주 2일이 저희가 증시가 열리고 4일이 또 증시가 열리게 되죠. 중국하고 홍콩은 휴장입니다. 국경절로. 중국은 쭉 휴장이에요. 그래서 9월의 흐름들이 주봉은 일단 여기서 오늘 이렇게 음봉이 발생을 했지만 10월달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장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은 9월보다 나은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요 국가들의 9월달 증시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9월 증시의 수익률이 부진하다라고 했었죠. 그냥 아무 데이터도 없이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파란색이 연초 이후예요. 연초 이후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9월달. 요게 연초 이후의 흐름들. 이게 9월달이고 이게 9월 FOMC 이후의 변동성입니다. 코스피 지수. FOMC 이후에 요만큼 올라왔어요. 코스닥은 연초 이후에 이렇게 빠졌다가 9월 달에 요만큼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 앞에가 연초 이후 24년 1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의 주가 지수 변화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9월 달, 그리고 요게 FOMC 이후예요. 그럼 이제 확인하기 쉽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보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코스닥은 그나마 코스피 대비 상승했어. 이거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디커플링이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왜 갑자기 코스닥이 좋아졌을까? 그 이유는 뭐에 있다? 이거에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뭐라고요?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원인이 이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뭐 있어요? 셀트리온밖에 없죠. 근데 코스닥에는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1위부터 15위까지 종목 중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ST팜 파마리서치까지 올랐음에도 8개, 9개였어요. 9개 막. 근데 지금은 7, 8개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얘네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강했던 거란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4분기에 업종 매매할 힌트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S&P는 보세요. S&P는 연초 이후에 이만큼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요만큼 올랐고 FOMC 이후에 이 정도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9월 달에 이렇게 오르고 FOMC 이후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오늘 일본이 막 1900포인트, 1800포인트 장중에 밀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일본 증시는 이번 9월, 이거 제가 자료 뽑기 전까지 연초에 이만큼이 오르고 9월 달에 이만큼 오르고 FOMC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상해종합 증시는 오히려 연초에 부진했죠. 그리고 9월 달에 이만큼 올랐고 FOMC 이후에 이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만 가권 증시도
연초에 급등을 했고 그러면 대만 가권 증시가 TSMC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도대체 뭘 했냐고요. 이게 도대체 뭐의 문제일까? 뭐 금투세 얘기들도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예, 또 여기서 뭐 함부로 막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잘못 얘기했다가 10월 2일 날 저 못 보면 어떡해요. 여하튼 간에 대만 가권 증시. 그래서 상해 종합 증시 같이 이게 지금 우리 증시하고 비슷한데 이만큼도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증시의 흐름들이 이렇게 부진했다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 자 반등의 탄력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에 반등 탄력의 우려 10월도 같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무슨 얘기야 도대체 9월달 힘들어 죽었는데 10월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 얘기겠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10월달 그냥 속 시원하게 9월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10월 증시를 확 갖다 올려줄 만큼 시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우려감입니다. 왜냐?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할게요. 외국인들 중심의 반도체 대규모 매도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그 보고서가 가장 주요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공급과 과잉, 수요의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근데 뭐 또 이제 이렇게 사람 이 뉴스 기사들이 그래 그런 게 막 주가 빠질 때는 공급 과잉이다, AI 우려다, 고평가다 막 떠들어대더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망 SK하이닉스 지난번에 1년 2개월 만에 급등을 하니까 또 뭐래요? 공급 과잉 우려는 기우였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AI는 성장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또 호재 나오고 하죠. 자, 10월도 같은 고민을 떠안은 채 이게 떠안은인데 그죠? 떠안은 채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0월도요. 8월달 폭락 이후에 주가 회복 구간에도 여타 증시 대비 우리 증시는 부진했었어요. 소외됐었죠. 진짜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전쟁 난 국가보다도 못하는 그런 지수였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주식하고 계시는 분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야 뭐 전문가고 일이니까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 본업을 놔두고 어떻게 이걸로 재테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진짜 가만히 있어도 코백하게 생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거래 대금 역시 과거 반등 국면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금투세 이슈 이거 빨리 해. 근데 뭐 4일 날 또 뭐 발표를 한다 이러죠. 빨리 할 건 빨빨 하지. 뭘 지금 대만도 실패한 금투세를 뭘 지금 하겠다고. 과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논란이 코스피에 비해서 거래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코스닥의 발목을 잡았던 디커플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7월 달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급등하니까 삼바가 1월 달부터 올랐던 거 같죠? 1월부터 3, 4월인가요? 오르다가 이따 차트 제가 삼바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주가 조정받고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코스닥에서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 휴젤 이런 종목이 연초부터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거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보다 위에 시가총액 1위가 됐던 거죠. 이렇게 코스피에 비해서 위축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9월에 FOMC에서 50bp 인하로 시장이 향후 증시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기다리던 50bp를 인하했는데 왜 지금 시장이 이 모양이냐? 우리는 뭐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선반영이다. 요 단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선반영. 이거.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9월 FOMC 결과 그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50bp 인하했고 점도표나 경제전망, 기자회견 등에도 중립 이상의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폭을 25bp, 100bp로 이거를 수정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50bp를 인하한 이유가 100bp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50을 인하하고 10월에는 FOMC가 없어요. 11월, 12월 두 번 남은 중에서 25, 25 나눠서 이제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50을 인하하고 또 CPI 결과에 따라서 12월은 쉬어가든지 뭐 이런 시그널이 나오겠죠. 실업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4.4로 상향하면서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경기 침체 우려, 계속 아래 공포 경기 침체 우려, 이게 바로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는 단어 중에 하나죠. 사후적 수습에 대한 오해 소지. 무슨 얘기냐? 요즘 이제 파월 의장이 50bp를 인하하고 나서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무 늦었어. 빨리빨리 했었어야지. 너무 뜸을 들였다. 이런 사후적 수습의 오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9월 FOMC 인하. 그러나 올해 성장률 전망치 기존 2.1에서 2.0으로 소폭 하향하면서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0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고용시장 추가 냉각 방지 그리고 경기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려는 연준의 선제적인 대응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이런 선제적인 대응의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게 9월 FOMC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우리는 주식은요, 제가 이제 차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 차트는 뭐 과거의 흐름인데 그 과거의 흐름을 보고 지금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냐. 뭐 차트쟁이들은 그래서 뭐 아니다, 날강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날강도 이런 말 되죠? 아니, 차트를 과거의 흐름을 보고 과거의 패턴대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그럼 뭘 보고 대응해? 과거도 보지 말라. 미래는 더 할 수 없고 기업의 실적 알 수 없고 외국인 수급 지멋대로이고 세력 형님들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고 개인들은 그럼 뭘 보고 매매해야 돼요? 그나마 기술적 분석이라도 제대로 알아서 앞에 패턴을 읽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손절을 하든 수익을 내든 대응을 하지.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글 안 띄고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요즘? 다 띄고 들어가죠. 그럼 한글 떼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국어 잘하려고 한국 떼고 들어가요? 내가 너무 무식한 소리를 했나? 국어 잘하려고 한글 떼고 들어가요? 아니죠. 이제는 국어를 못하면 한글이 문제가 아니라 국어라는 교과를 즉 책을 읽고 이해하고 요점 정리하고 이런 걸 못하면 영어 문제도 역사 문제도 사회 문제도 못 풀어요. 질문 자체가 너무 어떤 국어의 이해력들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주식하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필수다. 차트쟁이라는 말 좋은 얘기입니다. 자, 쟁이라는 말은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독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주식에 중독돼서 빠지지는 마시고 수익만 잘 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12개월간 누적 수익률이 평균적으로는 플러스를 보였어요. 이게 이제 과거의 습관. 그러면 이제 긍정적이다. 일단 금리 인하를 했는데 과거 12개월간 평균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냈으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단기 대응을 위해서는 6개월간의 과거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오래전에도 몇 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에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각 시기와 주변 여건에 따라 당연히 다릅니다. 1998년 금리 인하 시에 코스피는요. 180일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와, 놀랍죠? 금리 인하 플러스 뭐가 있었냐? IMF 기억나시죠? 직전 IMF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렛대 효과로 인해서 크게 올랐던 거죠. 기저효과가 작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번 금리 인하 역시 현재 주식시장에 처한 매크로 이게 또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치, 대선, 미국 대선 있잖아요. 요게 지금 또 중요한데 지정학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번 금리 인하도. 그러면 이제 통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예요. 과거에 금리 인하 이후의 지수의 방향성입니다. 잘 보이실까요? 자, 요거 이제 제가 키움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1995년도 이게 파란색이 1995년이에요. 요 진한 핑크색이 2000년입니다. 그리고 요게 2007년이에요. 그리고 요게 1998년 IMF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 이게 금리 인하 때예요. 이게 그때의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코스피의 흐름이 금리 인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동안의 금리 인하 이후에 D-Day로부터 30일부터 180일까지의 흐름을 체크해 보니까
IMF 때는 크게 올랐어요. 이건 아까 기저효과라고 했죠. 그 외에는 상승폭이 있기는 하지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와, 또 불안하게 실이 금리 인하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안 오른다 그러면 2025년도 어떠란 얘기야? 라는 얘기들 하시겠죠? 그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D-30일부터 플러스 180일까지 흐름을 체크했을 때 진짜 1998년도, 그 다음에 1995년도, 오히려 2020년, 그리고 2019년, 또 2007년, 2020년대 이렇게 반등 그림이 나오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에는 금리 인하 이후에 하락했던 흐름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 이후에 지수가 오르긴 올랐지만 그 전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해서 다시 3,300, 3,200 막 금리 인하 다 됐으니까 이제 2025년은 가자! 이런 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식시장에 돈 빼고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죠.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종목, 실적. 이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025년은 흑자전환 종목이 지수와는 별개로 2019년 LNF가 10배거의 수익을 내고 2021년 2년까지 이랬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수익률이 나오면서 종목 장세, 실적주 위주의 그런 종목 장세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재미있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우르르 갈 때는 막 단풍이 막 예쁘게 물들어가지고 다 이뻐. 이 산도 이쁘고 저 산도 이쁘고 이 산도 이쁘고 다 이뻐. 종목이 다 좋은 것 같아. 이걸 내가 샀는데 5% 가다가 저 종목이 더 잘 가. 그럼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수가 어느 정도 10% 받쳐주면서 종목들이랑 업종 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는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요것만 잘 캐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24년 금리 인하에 대한 변수입니다. 변수가 있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중기적으로 증시에는 우호적인 건 맞아요. 당연하죠. 다만 단기적으로 기존과 다른 증시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금리 인하 초입에 바로 대선이 맞물려서 그래서 바이든이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 11월 달 하기 전까지는 금리 내리지 말라 그랬죠. 하여튼 말 때문에 결국에는 근데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경합 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한다면 11월까지 누가 될지는 미지수예요. 지금 뭐 우리가 보기로는 이번에 또 10월 1일 날 부통령 TV토론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9월달 TV토론회 이후에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해졌죠. 이번에 이제 부통령에 대한 TV토론회인데 이때 아마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대충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의 정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왜냐? 공화당이 했든 뭐 어디가 했든지 간에 그 누가 되느냐의 인물에 따라서 지수가 확 오르고 확 내리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트럼프처럼 자고 일어나면 그냥 트위터에다가 막 뭘 쓰셨던 이런 사람 때문에 주가가 그때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었고요. 중국하고 그냥 나를 세우고 싸웠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었지 사실 뭐 그 외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이런 대통령 같은 경우는 큰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유발하나 10월부터 11월까지 11월 초까지 그러나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변화는 없다. 그건 이제 전자에 깔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당선 확률 과거의 이 VIX 등락률입니다. 이게 뭐 당선 확률을 제가 이제 데이터로 뽑아놓은 걸 뽑아봤는데 이거는 뭐 우리 알 수 없습니다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사실은 바이든이 하기 전에 7월 14일 날 트럼프가 피습을 당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바이든의 당선 확률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피습을 당하고 난 다음에 TV토론회, 1차 TV토론회를 딱 끝나자마자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그래서 현재는 2차 대선 토론회, 이게 지금 1차 대선 토론회인데
2차 대선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해리스가 올라가고 이거는 뭐 혹시나 또 우리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쟤는 또 왜 나와갖고 해리스가 더 높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고 화내지 마세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안철모 후보 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무료특강을 했는데 어떤 분이 안랩이라는 종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안랩은 파세요. 그러면 안철수가 대통령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료 방송에다가 쌍욕을 야이 18년아 이러면서 아마도 그 후보 지지자였나 봐. 네가 뭔데 안 된다고 그러냐면서 막 성질을 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안랩 때문이 아니다. 진정한 지지자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어찌됐건 미국이니까. 근데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미국 대선의 이 VIX 공포지수의 월간 등락률을 보면 2000년 이후 월별 이 공포지수의 흐름들인데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월별 등락률을 이렇게 한번 따져보잖아요. 요랬을 때에 변동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월 달과 11월 초까지는 올해가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감은숙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감은숙이라고 검색하시면 한국경제와는 별개로 제 혼자만의 콘텐츠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SNS가 주식대학이에요. 유튜브도 감은숙의 주식대학 클릭해 보시면 와 굉장히 좋은 자료들 공부할 만한 자료들이 저희 실장님이 계속 업데이트해서 글을 올리고요. 유튜브에 감은숙의 주식대학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도 감은숙의 주식대학을 들어오시면 현재 지금 아침마다 그날의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 종목들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의 이슈 한 5가지 그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도 감은숙의 주식대학, 인스타도 감은숙의 주식대학, 네이버 밴드도 감은숙의 주식대학, 유튜브도 감은숙의 주식대학, 네이버 블로그도 감은숙의 주식대학 총 6개의 SNS를 감은숙의 주식대학 통일시켰어요. 주식대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에 들어와 계시는 한국경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 것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부도 좀 하시고 한국경제도 같이 들어오시지만 감은숙의 유튜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클릭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방향성이 아닌 속도에 주목하자. 2024년 금리 인하의 변수가 첫 번째는 미국 대선, 두 번째는 엔캐리 청산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뭐 엔화, 일본의 금리하고 미국의 달러의 어떤 흐름들. 이거는 방향성이 아닌 속도에 주목하자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7월 말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 4월 달에 1,400까지 찍었던 달러의 흐름들이 1,200대까지 내려오고 했었죠. 달러 약세. 그러면서 이제 또 여행 관련주들이 요즘 움직이기도 합니다. 달러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 이 이자 차익을 위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들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크게 작용이 됐던 겁니다. 엔캐리 관련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엔화 강세 및 엔캐리 청산 자체는 불가피하다. 이거는 불가피해요. 그래서 불가피 하나 속도가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했지만 다음에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또 눈여겨봐야 되고 또 한은의 금통위도 이제 조금 있다. 바로 있죠. 10월 초에 금통위에서도 계속 3.5로 동결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비컷을 한 만큼 부동산도 지금 최근 오른다고는 하지만 같이 또 금리 인하를 할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좋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시의 변수는 반도체의 수급 이탈입니다. 외인들의 이 수급 이탈. 이게 어쩌면 또 가장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의 1, 2위 종목으로서 외국인들의 큰 수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셀코리아와 반도체는 해결할 과제예요. 해결해야 됩니다. 7월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5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달러가 약세를 보였어요. 약세를 보이면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갑자기 매도를 하게 됐죠. 이때는 매수
역대 2위의 바이코리아였는데 7월 중순 이후에 7월 때 좋았어. 분위기 좋았어요. 그때 왜 반도체들 막 고점 찍고 그랬어요. 코스피의 레벨업은 반도체의 어떤 향방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의 불안은 과도한 단계다. 무슨 얘기냐? 반도체 업황의 불황은 아직은 과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강민숙 대표가 방송에 나오자마자 항상 6월 달부터 했던 얘기가 있죠. 뭐예요? 이제 반도체 눈높이를 낮추자. 길면 2025년 1분기, 짧으면 2024년 연말까지만 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3분기가 넘어가는 시점 4분기에 도래하게 되면 반도체 비중을 서서히 줄이자 그랬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폭락하기 전부터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폭락을 해버렸죠. 그럼 지금은 어떡하냐? 방망이 짧게 쥐고 가야 되는 장인 거죠. 단기 낙폭 과대, 수급 이탈, 보유 전략. 지금은 보유 전략이에요. 속 시원히 얘기하면 반도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면 보유해야 됩니다. 왜 팔아요 지금? 기다려야죠. 대신에 막 과도하게 물타기를 한다든가 또 지금 들어가시는 신규 회원님들은 막 SK 하이닉스 26만 원 때려 볼 거다. 삼성전자 12만 전자 가자! 이러지는 마시란 얘기예요. 단계적으로 목표 주가를 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10월 이후에는 저는 안정화를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안정화를 찾으면서 12월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1, 2월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코스피 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제외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코스피의 시가총액이에요. 여기 지금 요 시점 9월 달에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의 시가총액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외의 시가총액은 여기에요. 즉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는 7월 달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요. 과열이 되면 팔아야 돼요. 이렇게 시가총액에서 시가총액이 이만큼인데 이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그럼 이거는 일본 캔들로 봐도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야. 그리고요. 여기는 반도체 제외한 시가총액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다가 서서히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잖아. 이거 이렇게 차트를 봐도 아하 7월 달에 반도체의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았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왜 이런 데이터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까? 한참 진행 중일 때 나오면. 근데 그때도 우리가 시가총액을 체크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 대응 전략 드립니다. 시간 아직 많이 있죠? 예. 추세적으로 주가 안정화를 보이는 건 10월 달쯤일 거예요. 10월 달쯤이고요. 물 한 잔만 먹을게요. 그 다음에 국내외 주요 반도체주의 3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10월 초에 8일인가요? 7일인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죠. 요거 발표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제 오늘 조정을 받았으니까 10월 2일 날 우리 장이 열리고 4일 날 장이 열리고 7일이 월요일이에요. 8일 날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번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발표 때까지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이 개장이 되면. 그리고 10월 초에 한국 9월 10월 이제 1일 날 수출입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수출입 지수가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함께 수출에 대한 흐름들. 이제 우리나라는 60% 이상이 수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 다음에 K-뷰티, 그리고 K-푸드 뭐 등등에 대한 수출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10월 8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와요. LG전자는 뭐 제껴놓고 SK 하이닉스가 10월 말에 나와요. 그러면 10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가 방향을 확 잡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말까지는 돼봐야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인 과정에서 주가 노이즈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고 반도체 업종이 상하 방향성,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딱 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도체 괜찮아요. 긍정적입니다. 보유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10월 2일 날 사요. 사놓고 가면수기가 유튜브에서 주식 뭐지 특강쇼인가 뭐 여기서 반도체 괜찮다고 사라 그래서 샀는데 난 사라고는 안 했어요. 보유하신 분들 보유하시라겠지. 살려면 반도체를 왜 그걸 사요? 딴 거 사면 되지. 딴 거 뭐 샀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당장 매수하는 순간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또 안 가면 또 막 이제 욕을 하죠.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욕을 하실 텐데 지금은 확인 과정에 대한 노이즈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요. 지금 오르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베팅보다는 비중을 중립으로 놓고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보유자들의 그냥 영역일 뿐인 거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낙폭 과대를 이용해서 방망이 짧게 쥐고 번트를 때리시든지 이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자의 입장에서 홀딩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 이번에 마이크론이 또 엔비디아 주가 확 급락하고 난 마이크론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거기다 가이던스까지 컨센서스까지 좋게 제시하면서 반도체가 또 그때 SK 하이닉스가 훈풍이 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 1월, 2023년 7월, 2024년 1월, 2024년 7월입니다. 즉 4번에 걸쳐서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했는데 파란색이 엔비디아예요. 핑크색이 마이크론입니다. 출발은 마이크론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엔비디아가 막 이 AI 열풍을 달고 미친 듯이 급등을 하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크론의 상승 부분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보세요.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뭐예요? 급락, 주가 급락. 악재는 반대로 급등이죠. 그래야 조정을 받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물레방아 어린이대 공원에 있는 대관람차 아세요? 다람쥐통 아세요? 우리 아세요 지금? 모르시죠? 알아요? 알면 조금 오래된 사람인데 어린이대 공원에 대관람차하고 다람쥐통이 있죠. 대관람차는 늘 제가 비교해요. 여기 아래에서 누가 탔어. 이게 올라가죠. 그럼 이게 올라가면서 얘는 어떻게 내려오죠. 이게 순리입니다. 이게 순리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올라간 애는 내려와야 다시 올라가는 거고 내려온 애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바닥에 있을 수만 없어요. 이거를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물론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도 좋아. 결국은 급등했던 종목은 깊은 조정을 받게 되고 또 반면에 이 덜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마이크론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어때요?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왜 삼성전자 이렇게 못났나 몰라요. 뭐 HBM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2023년 1월에 SK 하이닉스는 먼저 오르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르기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재고의 이유 때문이죠. 감산을 한다 그랬어요. 재고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재고 감산을 했습니다. 생산 감산을. 이런 가운데 하이닉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래에서 출발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더 많았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23년, 24 여기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진폭이 컸었어요. 그러나 꾸준히 이렇게 올랐던 건 SK 하이닉스의 흐름이었었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는 어때요?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이 위치,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다. 둘 다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5,000원인데 80,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저는 이제 VIP님들 종가 매수로 얼마 전에 요 매수 사이를 들어가서 1차 목표가 그때 얼마에 들어갔더라? 16만 얼마에 들어갔나요?
1차 목표가 18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0만 원까지 보자고 했었는데 1차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 그래서 한 번 비중을 조금 줄이고 지금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엔비디아와 또 요거의 흐름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더라? 꽤 많죠? 뒤에 제약 바이오 얘기도 해야 되는데 변동성의 10월 하단보다는 상단에다가 두자. 이게 결론입니다. 10월 달 증시 제가 걱정도 되고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는 했지만 9월보다는 나을 거고 하단보다는 상단에다 무게를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업종은 비중 확대, 코어 업종들 비중 확대를 해야 되고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뭐냐?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주. 어제 제가요 무료 특강에서 아까 그 얘기 다 말았다. 뭐랬냐면 6월 달에 제가 6월 초에 공개 특강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 바이오를 여러분들 그 가문수계 전성기 여러분들 요걸로 지금 자막 나가는 걸로 신청을 하시면 24강 VOD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성기 멤버십이 되신 분들께는 제가 이제 자료를 업로드해 드리는데 이번에 자료에서 제약 바이오로 아예 총정리를 해서 막연한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똑같이 이 치아 관련주 중에서도 뭐 임플란트 관련주는 뭐고 치아를 엑스레이 찍는 거는 뭐고 이렇게 다 구분을 했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올려드렸는데 어제 제가 그 6월 달 초에 제약 바이오를 수급하고 차트를 한번 실적이랑 뒤져보고 그 다음에 어제 공개 방송에서 2시간 동안 하면서 다시 또 한번 제약 바이오를 싹 뒤졌어요. 뒤지고 그 중에서 수급이 좋고 그 왜 뒤졌냐면 하도 방송마다 제약 바이오, 뭐 바이오텍, 그다음에 뭐 생물보안법, 그다음에 저는 또 바이오 플랫폼 이런 FDA 승인 이러다 보니까 와 도대체 제약 바이오를 사긴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를 대오전을 사야 되나 일가캔 바이오 뭐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다 싹 이잡듯이 뒤지면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다 가지 않아요. 제약 바이오가 100개라면 그중에 상위 20개만 움직이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공개 특강에서 이 20개를 찍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역시나 하락 출발을 하길래 제약 바이오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려나 했는데 그냥 바로 오후장에 퓨처캠 변동성부터 시작해서 리가캠 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오면서 보로노이라든지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바이오가 4분기는 더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중금리 레벨 다운 수혜 및 시중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잖아요. 레벨 다운의 수혜인 변동성 완충 역할을 하는 은행, 증권, 금융업종도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진행됐던 이 밸류업 프로그램 이것 때문에 금융, 은행주들, 지주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올 7월, 8월 이후부터 금융주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배당주는 우리가 늘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KB금융을 많이 샀다. 배당 받으러 이거 샀어요? 아니잖아요. 9월달, 10월달에 그 배당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오를 때에 이 배당을 통한 수익률을 먹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지 배당 받으려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을 보이고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11월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는 탑픽은 일단은 4분기는 바이오 그리고는 스윙 관점으로는 은행이나 증권 이런 이 시중 금리의 레벨 다운 수혜 업종들 변동성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닥은 확인했지만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추세 안정화를 지켜봐야 하는 기술주,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놈의 2차 전지는 언제쯤 오르려나 바닥은 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그랬죠. 저는 속 시원하기 좋다고. 2025년도 대장주가 무엇이냐? 아직은 뭐 지금 2025년도 대장주를 가늠하기는 어렵죠. 아직 3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초반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얘가 얘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지수는 그 얘가 가도 지수가 가나요? 안 가요. 지수는 바닥만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지수의 흐름은 금리 인하 이후에 아까 같이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런 흐름 가운데 2차 전지가 2025년 중반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초반부터도 서서히 움직일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국 관련주 오늘 근데 조정받았죠. 중국 관련주를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시클리컬 및 소비주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중국 소비재 관련주는 예전 중국이 또 아닙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때문에 어때요? 변동성이 나오기는 했었죠.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은 결국은 중장기적인 이제 과거에 우리가 중국 소비재들 막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왜 보따리 장수들이 한국에 개 들어가지고 개를 통해서 한국에 넘어와서 쿠쿠 막 압력밥솥 이런 거 8개, 6개, 8개가 딱 좋대. 짝을 지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박스 테이핑 해가지고 공항에 가면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화장품 이런 사재기. 그리고 중국 보따리 장수도 지금도 유럽에서 난립니다. 저희 아이가 독일에 이제 잠깐 공부하러 갔다가 들어왔었는데 독일에 갔는데요. 이 몽클 매장을 갔는데 오픈런 문도 열기 전부터 중국인들 엄청나대요. 그리고 문 열었다면 와다다닥 가서 그냥 막 다 사재겠답니다. 이게 자기가 입으려고 사는 게 아니겠죠. 과세랑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아무튼 간에 이런 중국의 보따리 상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때 중국 소비재들이 화장품이랑 급등했었는데 지금 이 K뷰티는 사실 그래요. K뷰티가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 K뷰티의 중심은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아니에요. 어디? 미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등. 미국에서 화장품 1위를 석권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거든요. 근데 4월하고 6월, 1월, 4월인가 6월인가 세 번을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의 화장품 점유율 1위를 기록했어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여기 하나가 일본. 일본에 지금 열풍이 일고 있는 게 K 코리아. 일본의 화장품, 옷, 의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유행을 타고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시클리컬 및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개인적으로 뭐 여행 그 다음에 이제 여행객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카지노, 여행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요 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하나의 힌트를 찾자면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필연적인 성장주 제가 매매를 안 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몇 개가 있냐면 저는 사실 게임주 잘 추천 안 드려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제약 바이오도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제약 바이오를 했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등. 게임주 제약 바이오 이걸 안 하는데 이유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 컨텐츠. 왜 안 하느냐. 첫 번째 게임주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호불호가 따로 있죠. 거기다가 게임이 오픈하면 어때요? 누구는 이 게임이 재밌다 그러고 누구는 재미없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그 오픈되는 거에 따라서 호불호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은요. 프로그래머들의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다른 어떤 기술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는 사실은 잘 선호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이제는 좀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제약 바이오가 공갈빵이었었어요. 특히나 과거 막 언제예요? 유동성 장세 때 막 제약 바이오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신풍 제약으로 막 한몫 챙기고 이랬을 때에도 그렇고 너무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K 바이오가 바뀌고 있어요. 내실이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 100여 개의 종목을 돌리는 가운데 20개 정도를 제가 추려드렸다고 했잖아요. 어제 공개방송 들으신 분들 잘한 거예요. 그 종목들 오늘 다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의 골자가 뭐냐면 요게 나와요. 실적이.
제약 바이오가 과거에는 거의 다 마이너스 적자였거든요. 왜? 연구를 해서 R&D 연구비로 해서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가 제약 바이오인 겁니다. 왜냐? 빚을 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1상, 2상, 3상을 거쳐서 매출로 연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다가 연구를 하는데 이자가 비싸 보세요.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 어렵잖아. 건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제약 바이오나 건설주들이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 수혜주인 건데 저는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안 했는데 이제 이 K 바이오 헬스케어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저는 안 봅니다. 연예인 컨텐츠들. 왜 안 보느냐? 아휴, 자고 일어나서 어떤 연예인이 대마를 했다. 또 만약에 스캔들이 났다. 또 어떤 계약사하고 계약을 체결을 안 하고 파기했다. 뭐 하이브 주가 시끄러운 것처럼 누가 어디 미국에서 누구랑 데이트하는 걸 봤다. 이러면 주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계약 안 했다 그러면 막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컨텐츠들은 잘 안 건데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어요? 저희 때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오래돼서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이상은의 담다디 저희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노래인데 이런 걸 보려면 콘서트장을 가야 됐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물론 뭐 싸이 콘서트 저도 이제 내년에 흠뻑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희 아들이 흠뻑쇼 갔다 와서 엄마 흠뻑쇼 갔다 오면 스트레스 너무 풀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자기가 표 해줄 테니까 같이 흠뻑쇼 한번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과거하고는 다르게 음반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이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잘 손을 안 대요.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 소비재 얘기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주식은 뭘 해야 됐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필연적 성장주. 필연적 성장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전기차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가 화재 사건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틈새를 이용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전기차가 이렇게 화재가 난다고 해서 바라만 바라보고 전기차로 바뀌지 않을까요? 다시 내연기관차로 바뀔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기차 다 집어치우고 안 되겠다, 불나서 안 되겠다. 다시 석유에다 기름 넣고 이래요? 아니면 나 불나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계속 휘발유차 넣고 다닐래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전기차가 화재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과거에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만약에 서울 시내에 전기차가 100대가 공급이 됐다면 100대 중에 화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만약에 10%만 치면 10대죠. 근데 지금은 서울 시내 전기차가 1000대, 2000대가 보급이 됐어요. 그중에 화재가 날 확률이 10%라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자꾸 화재 사건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고 또 이게 주가와 영향이 되다 보니까 더 크게 화두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제가 요거 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삐삐 아시죠? 공중전화. 삐삐 오면 이제 공중전화 가서 막 전화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계속 이 시간이에요. 안 움직여. 그런데 삐삐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삐삐에서 어때요? 휴대폰으로 변환되는 이런 시기들, 이런 어떤 과도기적인 산업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필연적인 그런 어떤 성장주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되는 과정들이죠.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AI, 이거 AI요 진짜 대단해요. 몇 년 전에 알고리즘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주식 때문에 AI를 막 더 관심을 갖고 보지만 오래전에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어때요? 분명히 내가 여기서 청바지를 검색했어. 근데 다른 사이트로 들어갔더니까 청바지 사진이 막 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청바지 사고 싶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게 다 뭐예요? 나의 알고리즘, AI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과잉이다 어쩌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는 AI는 우리 먹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운데 코스피의 실적은 지수는 2,550선부터 2,800선 언저리 안에서 안 보여요. 몇 분 남았어요? 지금 36분.
남았어? 36분, 원래 30분에 끝내는 건데 지금 36분이어가지고. 아, 그럼 지나간 거네? 나 너무 많이 얘기했네? 아니, 여기 계속 21분 남았다고 뜨는 거예요. 아, 이게 21분 남았다고 뜨는 게 아니라 9시 36분. 어쩐지 내가 왜,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앞에 프롬프트에 이게 시간이 뜨는데 나는 그래서 나 말 많이 했는데 왜 계속 21분이 남아있지? 그러면서 계속 그랬거든. 이게 21시 36분이구나. 근데 지금 오버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아우, 어떡해. 미안해요. 근데 뒤로 아무것도 없다는데 우리 퇴근하세요. 그냥 나 혼자 할게. 2550에서 2800선 바운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10월 하단보다는 상단을 보자. 빨리 진도 나갈게요. 3분기 어닝 시즌이 관건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눈높이가 하향 조정됐어요. 보통 3분기에는 그래요. 제가 시간을 잘못 봤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실적 상향 주도주 반도체 업종의 이익 모멘텀은 부진할 것이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부진하다. 증시 전반에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조금 오를 때마다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추세가 경기 우려와 맞물려서 여타 업종으로 확산되는지 이게 필요해요. 반도체가 하락하는데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쳐서 같이 만약에 수급이 꼬이면 안 돼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성장 업종의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주가 흐름들, 바로 성장 업종이 뭐였어요? 아까 제약 바이오. 전기차도 성장 업종이죠. 그 다음에 퀄리티, 성장, 스타일로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하되 이익 모멘텀 종목군을 선별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2024년 4분기는 실적주. 그럼 이제 10월 달에 실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도 나오겠죠? 바로 실적주와 2025년 실적주를 4분기에 모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10월 달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리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 몇 페이지까지 있나? 우리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아이고야 많다. 빨리 가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우선순위가 뭐냐? 앞에 너무 시간을 끌었어. 주도주의 조건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 이익 성장이 있어야 돼요. 제약입니다. 바이오. 스토리 있죠. 이익 성장 모멘텀도 있고. 옛날 K가 아니라 그랬어요. K바이오가. 금리 인하라는 스토리와 함께 실적이라는 이익 성장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강권이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냐? 답을 하나씩 드릴게요. 수급이 빈집이에요. 공갈빵이야. 그런데 업황은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눈높이도 낮아졌습니다. 기대가 없어. 다 찍었어. 그래서 매력적이긴 하나 이익 모멘텀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 방송 끝나고 나면 내일 쉬는 날요. 2025년도 컨센서스를 2차 전지 한번 다 뒤져보세요. 흑자 전환하는 종목이 엄청 많아. 포스코 퓨처엠, LNF, 뭐 에코프로 BM 등등. 이건 뭐예요? 2025년도가 다시 성장의 해로 돌입한다는 얘기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3분기 실적 및 가이던스를 2차 전지로 확인해야 된다. 정답 드리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수급이 빈집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얘기했고요. 자, 2차 전지 반도체, 말 빨라지기 시작했다 또. 요거 이제 비교의 우선순위. 자, 파란색이 2차 전지입니다. 2023년 10월 급등했죠. 조정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 7월 여기였어요. 2차 전지 올라오죠. 반도체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바닥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이쁜 게 뭐예요? 바이오잖아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제일 예쁘죠. 바닥에서 이제 고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 전망치. 이건 시가총액의 변화고 이익 전망치 보시면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하락하고 내려가고 있죠. 이게 반도체 올라가고 있죠. 올라오는 상에서 고점에서 꺾입니다. 이게 반도체예요. 2차 전지는 올라왔다가 내려왔어요. 아직 방향을 못 틀어서. 근데 우상향. 바이오는요. 바닥에서 이제 고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보면 뭐가 제일 이뻐요? 반도체는 고점에서 꺾이는 자리.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꺾였다가 지금 바닥을 모색하고 있는 자리. 바이오는 어때요? 밑에서 슬슬 올라오는 자리. 보나마나 얘가 제일 예쁜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
또 한 차례의 대규모 경기 부양 트레이딩 관점이다. 중국이 9월 말에 인민은행 지준율을 50bp 인하, MLF 30bp 인하 대규모 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 어떻게 저 9시 41분을 어떻게 21분 내가 계속 물어본 거야. 몇 분 남았냐고. 이상해서. 나 정말 진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밤새 놔두면 밤새 떠들 거예요. 아마 나. 밤새도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중국 소비, 여행 등의 강세, 여전히 실물 주체들의 심리가 부동산, 기업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 크게 개선되지 않아요. 즉 경기 부양을 하지만 또 한 차례의 대규모 부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소비, 여행들이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실물 주체들의 심리가 부동산, 기업 이런 것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소비지는 아까 트레이딩의 관점이다. 화장품, K뷰티, 중국보다는 일본, 미국을 쳐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이 이제 왔습니다. 레벨업을 제한하는 박스권 장세가 10월 달은 나온다. 아까 2,550선부터 2,800선 정도. 10월 말까지 수익률 보전을 위한 대안업종. 대체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아까 금리 인하와 주주 환원 정책 관련주 뭐라 그랬어요?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밸류업 관련주인 금융, 단기. 대신 1등을 찾는다면 얘. 그 다음 반도체 2차 전지는 아직은 수급의 부재다. 라고 말씀드렸죠. 성장, 바이오, 금리 인하 플러스 이익 성장. 가치, 이건 가치. 금융, 주주 환원, 변동성 장세, 완충작용. 정리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실적주 위주로 눌림목을 공략하자. 알테오젠 지금 사는 얘기 아닙니다. 실적주 위주로 많아요. 아직도 바닥인 애들. 이런 거를 저랑 같이 찾아야 되는 거고요. 3분기 실적.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11월부터 2025년 증시 2등주의 힌트.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죠. 3분기 실적만으로는 부족해요. 과거 3분기 어닝 비율이 낮습니다. 즉 3분기에는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낮아요. 왜? 1, 2분기 때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분기에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8월 이후 조정은 깊고 빠르고 주도 업종의 변화가 빨랐었죠. 반도체의 충분한 조정은 나왔습니다. 다시 반도체가 지난번 9월달, 8월달 저점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지수를 견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수 부담 없습니다. 저래놓고 틀리면 어떡하냐 이럴 수도 있겠죠. 틀리면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죠. 시장은 어디까지나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은 아니에요. 예측을 이렇게 하지만 밤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헬스케어 시총 비중 11.5%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중요해요. 2016년 이후 평균 9.5%였거든요. 근데 11.5%까지 올라가면서 2%가 올라왔습니다. 국내 헬스케어 업종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헬스케어가 뭐라고 실적이 안 좋고 진시황제가 불로장생하는 그런 그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고 국내 주식시장에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2위는요. 주도 업종을 나타냅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 삼성전자는 요지부동 1등이야. 삼성전자가 1등이니까 맨날 반도체가 주도에 아니에요. 2등 업종이 2등이 어떤 종목이 되느냐가 바로 시장의 주도주인 거예요. LG 엔솔에서 SK 하이닉스로 바뀐 게 지금 4개 분기 됐습니다. 1년 됐어요. 그때 제가 그랬었죠. 시장의 변화가 온다. 반도체 사야 된다. 그게 1년 전입니다. 그때까지 2차 전지 들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코스닥도 8월 27일 날 알테오젠이 1등으로 올라왔어요. 그 얘기 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포스코가 2등이었거든요. 그때 철강주. 기억나시죠? 2010년도에 초반에는 현대차, 이명박 정부 때 현대차 기억나시죠? 그리고 2010년 후반에, 초반에는 현대차인데 후반에는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년 2년 2등을 하다가 2020년 초반에 2차 전지가 오르면서 LG 엔솔이 LG화학하고의 분할로 인해서 LG 엔솔이 2등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23년 1년 전에 SK 하이닉스가 2등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체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과거 2위의 유지 기간에 비해서 최근에 짧아졌거든요. 3위부터 5위의 격차. 3위가 뭐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위고 현대차가 4위고 3위가 LG 엔솔이에요. 3위가 LG 엔솔, 4위가 현대차.
4차, 현대차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위 맞죠? 이런데 지금 그럼 뭐냐? 전기차냐? 자동차냐? 그러니까 2차 전지냐? 2차 전지냐? 자동차냐? 아니면 제약 바이오냐? 이 싸움이에요. 요 세 개가 지금 다음 주도주를 가늠하게 되는데요. 시가총액 3위에서 6위 2차 전지 헬스케어 자동차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높은 건 뭐다? 헬스케어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9월 미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됐죠. 지난 9월에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을 때 2차 전지가 1년 동안 시장의 주도주를 했습니다. 반도체 및 과학법이 통과한 이후에 반도체가 2년여 동안 상승했어요. 근데 생물보안법 통과한 지 지금 9월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 전부터 시장은 기대감으로 올랐죠. 한 1년 정도. 한 3, 4개월, 5개월. 아직까지 시의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2등 안 갈까? 저는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돌파도 나올 것 같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2,500원이 액면가인데 그렇게 주가가 오르면 삼성전자 같이 액분도 한번 하지 않을까요? 막 이런 것도 퍼뜨렸다고 또 그 소문 날라. 근데요.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모멘텀이 좋은 건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삼바가 자동차 치고 올라오고 2차 전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 2025년도는 저는 시가총액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싸우느냐. LG 엔솔하고 삼바가 아마 격동을 벌리는 2위 다툼을 하는 그런 시장이 2025년도에는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공방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삼바를 사란 얘기야? 이럴까 봐 원래 차트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사면 안 돼요. 왜? 이거 지금 대량 거래 터졌어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조정의 끝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잠깐 1분만 말씀드리면 이 제 차트에서 이게 21선이거든요. 제 차트 너무 예쁘죠?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 요게 지금 점선이 21선인데 21선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21선을 깬 자리가 이게 처음이야. 요 이후에는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깼죠. 이번에 깼는데 이번에 깰 때는 뭘로 깼어요? 장대 음봉으로 깼어요. 여기서도 장대 음봉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매도세거든요. 즉 고점에서 삼바가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더 가려면 매수세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마음 같아서는 95만 원까지 조정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95만 원까지 조정받으면 어떻게 몰빵할까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악플은 달지 마시고요.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시고 가만숙의 주식대학 또 이 친구 맺기 하셨죠?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가끔 또 한국경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속 시원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또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경제 홈페이지 월간 베스트 1등 전문가로서 손바닥에 M자 있는지 보세요. 저 여기 M자 있거든요. 제가 늘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M자 있으면 돈 보이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